혈전 위험성이 높으면, 혈전 생길 위험성이 높으면은 이런 사람에서는 수술을 가능한 연기하는 거예요. 최소 6주 안에는 어떤 수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더 여유를 가진다면 6개월간은 수술을 웬만한 거 아니면 응급수술 아닌 한은 하지 않는 한다. 신경이설정환자는 뭐 1년 정도 기다리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연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출혈 위험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출혈 위험성이 누구한테 크다는 거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DAPT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에스피린하고 클로피도를 그냥 쓰는 거예요. 끊으면 사용하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출혈이 당연히 많죠. 근데 출혈을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약을 끊어가지고 MI가 스텐 트롬보스가 생겨서 생명을 잃을 것이냐를 놓고 이제 판단할 때 출혈성이 아주 큰 게 아니면은 그냥 출혈을 감소하자. 이게 이제 그 정책인 거예요. 출혈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클로피도를 빼고 에스피린 하나. 에스피린은 웬만해서는 다 쓰는 겁니다. 그냥 수술 그 스텐트 한 환자에서는 계속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출혈 위험성이 진짜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플레이틀릿 카운트도 낮고 연세도 많이 들어있고 과거에 출혈 경향도 많았고 뭐 하여튼 이런 진짜 출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아스피린 쓰지만 그것도 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브리징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아스피린 끊고 잠시 동안 그 숏 액팅의 아주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아스피린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 약물들을 갖다 주사로 쓰고 그 다음에 상황이 끝나면 빨리 종료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가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 처방을 원해요. 혈압만 있는데 뭐 뇌졸중이나 뭐 이런데 예방 효과가 있다니까 아스피린 좀 먹고 싶어요. 이런 경우 어떡하냐. 여기 보시게 되면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크고 출혈의 위험성이 없는 40 내지 70대 1차 예방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쓰는 걸 환자가 뭐 진짜 써달라. 뭐 나 패밀리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출혈을 이러는 건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써볼 수도 있다요. 써서 쓰는 게 좋다가 아니고 이건 to be예요. to be. 그래서 쓰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네가 원한다면 뭐 그건 당신 책임으로 쓸 수도 있는 거지만 나는 절대 권하지 않는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뇨 환자 어떠냐? 당뇨 환자에서 당뇨 환자가 이제 혈관 질환 뇌졸중 잘 생기니까 나 아스피린 좀 먹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똑같아요. 당뇨가 있어도 중등도의 CV 리스크 환자에서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은 권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예방으로는 아스피린 쓰지 마세요. 안 쓰는 사람에서도 중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62세 남자 환자가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가 100 미만이 나왔어요. 요새 이제 검진 이런 데서 코로나리 칼슘 검사를 제법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코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근데 칼슘 스코어가 100 미만이면은 항혈전제는 쓰지 않는 겁니다. 100 이상, 특히 한 3, 400 정도 되면은 예방적으로도 사용을 고려하지만 그 전 100 미만에서는 절대 사용하는 거 아니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스테틴만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67세 남자 환자, 고혈압 환자가 코로나 MDCT에서 자외선 동맥 중간부에 70% 협착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70%니까 이거는 뭐 이거 증상은 없는 사람이죠. 그냥 혈압만 약만 먹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 발생하면 이거 항혈전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걱정할 수 있는데 MRI나 PCR 하지 않았어도 이미징에서 바로 이런 경우죠. 코로나 디지즈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에스피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May be considered 사용하라가 아니고 사용할 수도 있다. To be ind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건 아니고 증상이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 증상이 당연히 그 코로나 엔조를 해봐야 되겠지만 증상도 없고 그냥 CT에서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뭐 아스피린 좀 원하고 그러면 뭐 써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스피린 쓰는 게 이제 좀 걱정이 되니까 대체 약물 어떤 게 있을까? 클로피도그렐은 사실은 에스피린보다 효과가 조금 더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스피린보다는 다 클로피도그렐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근데 원칙상으로 사실은 에스피린을 쓰는 게 원칙이고 에스피린을 쓰지 못할 경우에 클로피도그렐을 한다라고 돼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클로피도그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실로스타졸, 살포그렐레이트, 트리프살 같은 약물들이 있어요. 이것 관련된 이제 그 질문을 사전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보시게 되면요. 실로스타졸은 이 가이드라인상에서 레코멘드 하고 있는 거는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어요. 베이소 다일레이션에다가 그 엔티 프롤리퍼러티브도 있고 뭐 몇 가지 효과는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가이드라인상에서 레코멘드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클래스 1으로 그 PAD에서 클라우디케이션 있는 사람에서 이 약을 먹으니까 증상이 좋아진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PAD 가이드라인 외에 스트로크나 코로나리에서는 사용이 권장되고 있지 않아요. 가이드라인상에 없습니다. 사포그렐레이트 어떠냐? 사포그렐레이트는 액션이 뭐냐면 5-하이드록시트립타민 리셉터 블로커예요. 이게 이제 혈소판에 작용하거든요. 이것도 혈소판에 작용해서 혈소판을 응집하기도 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도 있어요. 좋아요. 약물로서 효과는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연구 중에 그 듀얼 안티플레이트에서다가 이 사포그렐레이트 했더니 메이스가 좀 감소됐다. 그 스텐트 한 환자에서 3가지 쓰니까 좀 더 좋긴 좋더라는 연구 결과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폭넓게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가이드라인에서는 레코멘드 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대체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0세 남자 환자가 스테틴 복용하는 중에 레스팅 체스트 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큐코란 신드롬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PCR 했어요. PCR 하고 나면은 혈전지 어떻게 쓰느냐? 아까 3, 6, 9, 1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레스팅 체스트 페인은 아큐코란 신드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큐코란 신드롬에서 PCI를 했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큐코란 신드롬에서 PCI를 하면 6 내지 12개월인데 출혈 위험이 좀 적다 하면은 12개월 쓰는 거고, 출혈 위험이 크다, 연세도 많고 뭐 플레이트리 떨어져 있고 뭐 암도 앓은 적이 있고 이런 그 출혈 위험성이 크다 하면은 할 수 없이 6개월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평생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클로피도그렐을 더 많이 써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70세 남자 내과 선생님들 상당히 많이 겪게 될 텐데 10세 된 환자가 PCI하고 스텐트 했죠. 2달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스피린하고 프라슈그렐을 먹어요. 둘 다 강력한 프라슈그렐 아주 강력한 혈소판 억제제죠. 그랬더니 환자 GR 블리딩이 있었어요. 내시경 해봤더니 궤양도 있고 지금 액티브 블리딩은 아니지만 출혈한 흔적도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항혈전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예 그냥 PPI면서 약 다 끊어버려. 또 아스피린이나 PPI, 프라슈그렐 PPI, 클로피도그렐 뭐 근데 다 쓰면서 PPI 써. 이런 거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때 이제 제가 답은 곧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거는 출혈 위험하냐, 출혈이 생명을 위협하냐, 아니면 약을 끊었을 때 트롬보스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위험하냐를 놓고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서 블리딩, 어퍼 GI 블리딩이 있을 때 블리딩이 하이 리스크 엔도스코피 스티마타, 그러니까 콜콜 블리딩 하고 있는 거죠. 콜콜. 아주 명백하게 액티브 얼서에서 거기서 블리딩 막 하고 있으면 이땐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끊거나 아니면은 듀얼로 쓰던 걸 그냥 아스피린 하나만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전 환자는 보면은 지하 블리딩은 있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얼서는 있지만 현재 블리딩은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눈 딱 감고 계속 쓰라는 겁니다. 지금 DAPT 2가지 쓰고 있었다면 두 개 다 쓰고 아스피린 쓰고 있다면 아스피린 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항혈소판제 사용하는 걸 갖다가 꺼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혈소판제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I 블리딩도 물론 뭐 위험하긴 하지만 GI 블리딩 때문에 사망하는 것보다는 혈소판 약을 끊어서 사망하는 건 아주 결정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쓰는 쪽으로 더 길어지고 있어요. 시비어 블리딩, 베릭스 블리딩처럼 막 액티브 블리딩 콜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쓴다 이런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서만 중단하자는 거고요. 상당히 그 임상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좀 힘든 점도 있어요. 70세 환자가 PC하고 스텐트 9개월 했어요. 9개월 했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됐죠. 근데 지금 DAPT를 쓰고 있는데 폴리펙토미를 한다.
이때는 어떻게 했냐? 폴리펙토미는 좀 달라요. 폴리펙토미는 저는 못 해본 거지만 시술이 상당히 제법 중한 시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블리딩 리스크가 하이, 인터미디에이트, 로우 블리딩 리스크인데 폴리펙토미는 하이 블리딩 리스크나 인터미디에이트 블리딩 리스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2cm 이상이면은 이거는 하이 블리딩 리스크예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도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 초기라 그러면 연기해야 되지만 초기가 아니고 9개월인가 그랬죠. 9개월이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좀 안정적으로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단을 고려하는 게 더 원칙일 것 같아요. 이게 적을지 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급 경우가 아닌 내시경 검사의 출혈 위험도를 보게 되면은 로우 리스크나 하이 리스크인 경우에는 에스피린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펙토미가 폴립이 2cm 미만인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유지하는 거고 2cm보다 크면은 끊는 건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폴리펙토미는 하이 리스크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그냥 아스피린 유지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서브미코사 디섹션 해가지고 뭐 큰 폴립을 떼어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지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방세동인데 심방세동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PCI 허혈성 심질환이 있어서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테라피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아스피린 먹거나 클로피드를 먹는 사람들에서 심방세동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냐? 이건 이제 아주 참 곤란한 문제가 됐어요. 심방세동은 병 자체가 스트로크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 5배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서는 그 스트로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이 과거에는 와파린, 지금은 노악이거든요. 둘 다 아주 그 항응고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출혈 경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에스피린 클로피드롤도 출혈 경향성이 강한데 여기다가 오랄 안티코아귤런트까지 섞게 되니까 이건 뭐 출혈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치료는 그대로 한다. 하면서 아주 초기에는 트리플을 하다가 듀얼을 스위치한다. 듀얼에서 오랄 안티코아귤런트, 와파린, 노악은 그대로 쓰면서 P2Y 이니비터, 그러니까 그 노악 플러스 클로피도그렐로 바꾼다. 1년이 지나면은 노악 하나만 쓴다. 되게 이렇게 봐주면 돼요. 76세 환자가 6년 전에 스텐트를 하고 심방세동이 있어서 리바록스반 먹고 폴리펙토미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폴리펙토미는 큰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터미디에 중간의 리스크이거나 하이 리스크이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보시게 되면은 하이 리스크인 경우는 좀 끊는 거를 권유하고 있어요. 하이 리스크는 2-3일 정도 끊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와파린을 먹고 있는 사람, 와파린은 그 액션이 지금 길어요. 한 5시간, 5일 정도 되거든요. 5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와파린을 끊어야 될 일이 있으면 5일 전에 끊어야 되는 겁니다. 노악은 상당히 짧아요.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와파린을 쓰고 있는 사람에서 그 와파린을 쓰고 있는 사람에서 스트로크 위험이 큰데 수술은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 하면은 와파린을 끊어야 됩니다. 와파린을 5일 전에 끊고 그걸 어떻게 스위치하면은 그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을 써요. 헤파린은 작용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쓰다가 수술 전날에 가서는 아예 IV 헤파린을 줘요. IV 헤파린 끊자마자 효과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수술 그 IV 헤파린 쓰다가 수술 6시간 전에 끊어버리면 이때는 이제 어떠한 엔티코아귤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날 12시간 내지 24시간 후에 다시 헤파린을 쓰고 그 다음에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하고 다시 이제 그 원래 약으로 돌아가는 약간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클리닉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87세 연세 있는 분이 심방세동과 있으면서 PCI 했어요. 리바록스반 먹고 있는데 멍이 잘 든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멍이 잘 드니까 그럼 이거 어떡하냐, 약을 끊냐, 줄이냐, 뭐 딴 약을 바꾸냐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겁이 나거든요.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이거 출혈 때문에 혹시 위험한 일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데
아직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트롬보엠볼릭 이벤트가 많이 생기고 블리딩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양날 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넷 이펙트를 보면은 연세 드신 분한테도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중지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도수 조정은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리바록사반은 20ml, 15ml 쓰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 서양에서는 사실은 얘기를 안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용량을 줄여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INR도 와파린 쓰는 경우에 INR 2에서 3을 유지시키는데 일본에서 고령인 분들한테는 1.5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리바록사반 가지고 한 연구에서도 이게 20ml가 스탠다드한 용량이지만 15ml를 쓰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저도 15ml 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약에 따라서 가지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에이지 80세가 넘어가면 약을 줄여라. 뭐 체중이 적으면 줄여라. 뭐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내용을 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악은 거의 대부분이 신장으로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악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아주 경한 신장 기능 이상에도 줄이는 거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50까지는 그냥 다 쓰고 그 다음에 30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 다비가트라는 좀 줄이지만 나머지 약들은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근데 크레아틴 30 미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수를 줄여서 이거 이제 다비가트라는 아직 연구가 없고요. 이 나머지 세 약은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30 미만으로 가게 되면 약 용량을 줄여서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노악을 선택할까? 여기 이제 노악하고 도악이라고 썼는데 왜 이런 얘기 썼냐면 노악이라는 게 뉴 오럴 안티코아귤런트였어요. 처음에 뉴 노블 오럴 안티코아귤런트 새롭게 발명돼 가지고 근데 이제 벌써 발명이 되고 나서 10년, 15년이 되니까 이걸 갖다 계속 노라고 하는 게 좀 뉴라고 하는 게 이상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디렉트 오럴 안티코아귤런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둘 다 쓰고 있는 얘기니까요. 노악을 선택할 때 그 여러 가지 노악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특별하게 선택하는 기준이 있느냐? 약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심방세동에서는 스트로크 위험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근데 스트로크 있는 사람에서 한 번 스트로크 앓은 사람에서는 다시 한 번 스트로크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차 스트로크를 발생한 사람에서 세컨더리 프리벤션의 효과가 가장 강력한 거는 다비가트는 150ml짜리예요. 이거는 와파린보다 슈페리어하다가 나와 있어요. 딴 약들은 넌 인페리어인데 그래서 뇌졸중 위험이 크고 출혈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다비가트는 150ml입니다. 그 다음에 위장 출혈이 있고 속이 쓰린 사람들은 다비가트는이 또 속이 많이 쓰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좀 줄여 쓰거나 아픽사반 쓸 수 있고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다비가트는 소량 스몰 도스를 쓰거나 아픽사반, 에독사반을 쓴다. 위장 장애가 있으면 다비가트는 피하고 딴 약들을 쓴다. 그다음에 약 복용의 편의성 1일 1회 복용으로 나와 있는 약은 리바록사반과 에독사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한다. 고령에서는 뭐 이렇게 하고 신기능 저하에 뜨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근거리는 환자가 왔는데 심방세동이 확인됐어요. 이건 이제 질문 들어온 겁니다. 스코어는 2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엔티코아귤레이션 대상이죠. 하이리스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고 다음날 보니까 심방세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게 돌아온 사람에서도 한국에 써야 되느냐? 이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는 사실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참고를 삼아서 말씀드리면 심방세동 환자를 보게 되면은 이런 플로우를 따라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가역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역성이 뭐냐면은 심방세동이 갑자기 생기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대표적이죠. 그다음 술 잔뜩 먹으면 그 다음날 생긴다고 해서 하르데이 하트 신드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역성을 확인한 진짜 이 사람이 심방세동이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돌아올 것이냐를 확인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가 모르니까 가역성을 확인하고 가역적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중지해도 되는 거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이제 스코어 확인하고서 2 이상이면 노악을 쓰고 그 다음에 발작선처럼 분류해가지고 치료를 갖다가 방침을 나눠가는데 첫 번째에서 이제 처음 발견되고 다음날 금방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가역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초음파도 해보고 홀타도 해보고
뭐 좌심방 크기는 없나, 갑상선은 괜찮나, 술을 이런 딴 건 없나, 다 뒤져봐야 돼요. 뒤져보고 확신이 서서 이건 가역성으로 생긴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굳이 항암 질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게 확신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엘리퀴스를 심방세동에서 엘리퀴스 이것도 질문 들어온 건데요. 대장 내시경을 할 예정인데 약을 중지해야 되냐? 이 사람 스트로크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비교적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low risk 아니면 very low risk, moderate risk, high risk로 나눠져 있는데 대장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 내시경은 low, very low에 들어가 있어요. 조직 검사는 어떠냐? 조직 검사도 게스트로스코피와 콜로노스코피 with biopsy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low risk에 들어가 있어요. 조직 검사 마저 안 하면 very low risk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달라요. 이게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그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보면은 뭐예요 이게? minor surgical bleeding risk라고 돼 있죠. 마이너한 경우에 어떻게 하냐? 도학 어떻게 쓰냐? 쭉 쓰다가 서저리 전날 12시간 넘어가게 되면은 중지한다는 얘기예요. 12시간을 뛰어놓으라는 얘기죠. 근데 만일 약을 갖다 아침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한다면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뛸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뽑을 때, 한 개 내지 두 개 뽑을 때는 약 중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거 스케일링 할 때도 필요 없다. 캐다락 할 때도 약 끊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엘리퀴스를 먹다가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약을 중지해야 되는데 중지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스트로크 리스크가 얼마나 될까?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챈베스크 스코어에 따라 가지고 심부전이 있으면 1점, 고혈압 1점, 75세 이상 2점, 당뇨병 1점, 스트로크 있었으면 2점 등등 해가지고 총 점수가 나오잖아요. 이 점수 중에서 이 사람이 가령 9점에 해당됐다. 다 해당됐다 하면은 이 사람이 1년에 스트로크 발생할 위험이 15%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면 3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끊게 되면은 상당한 위험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끊었을 때 스트로크 걱정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스트로크의 위험이라는 거는 개개인마다 다르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조금 63세 남자가 승모판을 메카니컬 발브로 갈아 꼈어요. 이 사람은 약을 갖다 다른 약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맨날 피 검사하는 게 싫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줄 것이냐? 메카니컬 발브가 있으면은 와파린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에서 와파린 외에 딴 노악으로 바꾸는 것은 클래스 3로 돼 있어요. 함에 함.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 68세 여자가 심방세동에서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데 5일 전부터 온몸에 멍이 심하게 들었어요. 우선 생각해야 될 사항은 뭐냐? 잘 괜찮던 사람이 갑자기 멍이 심하게 된다는 거는 와파린의 효과가 평상시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때 생각할 건 뭐냐? 식사냐? 뭐 간이냐? 기타 등등이냐? 이때 제일 걱정하는 거는 약입니다. 약. 와파린은 드럭 인터랙션이 너무 많아요. 드럭 다이어트 인터랙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딴 약을 먹기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 증례들은 카톨릭 의대의 전두수 교수님한테서 받아서 제가 좀 가공을 한 사례들입니다. 전두수 교수님한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혈전 형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혈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 혈전이라는 것은 지혈 과정, 혈관에 손상이 왔을 때 지혈하는 피지올로직 리스폰스다. 혈전 형성은 1차 지혈, 플레이트릿이 플럭을 형성하는 것과 2차 지혈, 피브린 메쉬로 완전하게 막아버리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고 항혈전제로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약물들은 혈소판제는 아스피린, 클로피도를, 프라시고를, 티카그렐로, 항응고제는 노악, 와파린, 헤파린이고 혈전용해제는 TPA 뭐 이런 것들이고요. 하지만 혈전이라고 그러지만 혈전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동맥과 정맥이 차이가 있어서 동맥은 플레이틀렛 위치고 정맥은 RBC가 많다. 그래서 안티플레이틀렛이 더 작용한다면 이 동맥 쪽이 더 잘 작용할 것이다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항혈전제 치료를 할 때 꼭 고려할 사항,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딴 이유 때문에 중지할 때, 잠시라도 중지하거나 연기할 때 고려할 거는 항상 혈전의 위험성과 출혈의 위험성을 비교하다. 혈전의 위험성은 이 사람이 아큐코란 신드롬, MI였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안지 협심증이었냐, 스텐트를 했냐 안 했냐, 스텐트를 한지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냐, 몇 개나 했느냐, 혈관이 얼마나 나빴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혈전 위험성을 평가하고요. 또 혈전 위험성,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체베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체베스크 스코어가 높으면은 혈전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출혈 위험성은 연세가 얼마나 됐냐, 동반 질환이 뭐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뭐냐, 기타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분은 출혈 위험성이 크다, 적다를 판단하는 거고요. 또 출혈 위험성은 시술 혹은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마이너스 서저리, 아주 경한 뭐 이를 치료한다든지 바이옵시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주 마이너한 프로시저고, 중간이 있고 또 심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치료 방침,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치료를 중지할 때 얼마나 중지할 것이냐, 다른 약을 스위치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꼭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약간 좀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정리해서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단행본도 하나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